탕탕. 마이너스 오라이. 그 시절 버스 안내양 한창 엄마에게 응석 부릴 철없는 다부진 소녀 김민호. 탕탕. 마이너스 오라이 하면 버스가 출발. 탕. 마이너스 오라이 하면 버스를 멈추라는 버스 안내양의 목소리. 그땐 그랬지. 버스 안내양 하면 버스 옆구리를 탕탕 치면서 오라이 하고 외치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는 버스 안내양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만큼 뇌 속에 들어 박혔던 애추억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1년 버스 안내양 제도가 정식 도입돼 1980년대에 들어와 가장 활발했던 버스 안내양은 대부분 지방에서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온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였다. 아직 청바지가 익숙할 나이에 머리에 깜찍한 빵모를 쓰고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치마에 유니폼 차림과 상냥한 미소는 무싼 애들뿐 아니라 같은 여성들에게도 문화적 쇼크였다. 한창 엄마에게 응석 부릴 나이에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를 즐기고 있을 때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맨몸 맨손으로 도시로 상경해 버스를 탈 수밖에 없던 철없는 다부진 소녀들이었다. 당시 버스 회사의 취업 문턱도 낮았다. 증명사진 한 장 붙인 이력서도 필요 없이 달랑 면접만 보고 버스 안내양이 될 수 있었다. 살짝 추가로 보는 게 있었다면 힘이 센 체격을 선호했다. 거꾸로 생각하면 처우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 퇴사 후 이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5-10년 정도 일한 버스 안내양의 평균 이직 경력은 3-5번 정도였고 20살에 시작해 28-29살에 그만둔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면접을 보고 들어간 버스 회사에 며칠간 견습 생활을 하면서 배운 암구호 탕탕, 마이너스 오라이. 당시 오라이라는 말은 버스 안내양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 단어였다. 1980년 중반의 버스 안내양의 모습. 오라이도 규칙이 있었다. 출입문 옆을 손바닥으로 탕탕. 두 번 두드리고 오라이 하면 승객이 모두 탔으니 출발해도 좋다라는 뜻이고 탕 한 번 치고 오리를 하면 멀리서 손님이 뛰어오고 있으니 멈추라는 일종의 버스기사와 안내양만의 수신호였다. 그때 그 시절에는 이런 정감이라도 있었는데 요즘 버스기사들은 시간에 쫓기다 보니 코앞에서 손님을 보고도 나 몰라라 인색하게 떠나버린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버스 안내양은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승객의 편에 섰던 착한 소녀였던 것 같다. 요즘 1분도 기다려주지 않는 현대버스와는 달리 옛날 버스 안내양 덕분에 인정버스에 올랐던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시절만의 추억이 있었던 것이었다. 당시 오라이 마이너스 오라이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많은 연습을 했다는 버스 안내양. 어느 정도 오라이가 익숙해질 무렵 1980년대 오라이가 일본어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나오자 대신 정차 발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버스 안내양들은 정도 있고 더 익숙한 오라이를 계속 외쳐댔다. 버스 정거장에서 사람을 태울 때 만차가 될 때까지 꽉꽉 밀어 넣어야 했다. 그땐 손님을 많이 태워야 수입이 짭짤했기 때문이고 무조건 많이 태우라는 지시도 있었다. 왜 면접 시 힘센 안내양을 주로 뽑았는지도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러다 보니 안내양을 끌어내리고 타는 손님도 있었고 힘 좋은 아저씨가 손님들을 버스 안으로 밀어넣어준 웃지 못할 진풍경도 발생했다. 이땐 손님들의 아우성 소리와 비명, 기사의 윽박지른 소리가 공존의 버스 안이 떠들썩했고 차가 출발하면 꿀렁 마이너스 꿀렁 기울며 넘어갈 듯 말 듯한 채로 버스를 탔던 그때 그 시절 1980년대 초반의 버스 안내양의 모습 특히 버스 안내양 어깨에 크로스로 맨 버스표 가방이 귀여움을 더욱 발산했다. 이 가방 속에는 손님들이 준 돈과 회수권이 듬뿍 들어있었다. 정거장에 도착 시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땐 어서오세요 정도의 인사말을 건넸다. 반면 내릴 때는 돈 받는 게 급하다 보니 인사는 자연스럽게 생략됐다. 당시 인사보다 차비가 더 중요했으니까. 가방 속 돈이 쌓이다 보니 이른바 삥땅 치는 버스 안내양도 적지 않았다. 이 돈으로 쉬는 날 목욕탕이나 밥값에 주로 사용했다. 당연히 월급은 생활비와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린 착한 효녀들이었다. 당시 기숙사 생활인데도 노는 날에는 회사가 밥을 주지 않아 이른바 삥땅 치기가 암암리 허용됐었다. 회사도 이를 이해하고 모른 채 해줬다. 급기야 1989년 12월 30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원을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는 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버스 안내양은 대한민국에서 역사 속으로 숨어버렸다. 점점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자 현금 대신 카드화가 시작됨과 동시 버스 안내양도 그리움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 현대 직장인은 버스 승차장에 정확한 시간에 나와 버스에 올라 단말기에 대고 삑하며 버스 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면 가끔 그 시절 추억의 버스 안내양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그땐 그랬다. 짤까닥, 짤까닥. 가위친 그리운 엿장수 비료포대 들고 엿 바꿔먹은 어릴 적 추억 솔솔. 짤까닥 마이너스 짤까닥 가위치는 시골 동네 엿장수의 구수한 소리. 고달픈 삶의 마음을 달콤한 엿으로 위로했던 시절. 그땐 그랬지. 짤까닥 마이너스 짤까닥 엿장수 고물 수집 행상 아저씨의 가위질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이 골목 어기로 쏟아져 나왔다. 시골 옛 동네에는 엿장수가 있었다. 가난이 당연했던 그 시절 엿장수들은 하얀 분칠한 엿을 실은 손수레를 몰고 등장했다. 헐렁하고 네모난 엿가위로 연신 짤까닥 짤까닥 소리를 내며 코올리개들을 끌어모았다. 아이들은 빈병이나 쇠붙이, 비료포대 등을 들고 나와 엿과 바꿔 먹었다. 요즘처럼 과자가 흔하지 않던 1980년대부터 1990년 사이에는 그야말로 엿이 최고의 간식이었다. 엿장수 아저씨는 빈병, 헌책, 찌그러진 양재기, 깨진 그릇 등 쓸모없는 폐품을 달콤한 엿으로 바꿔줬다. 이 당시 경합을 이룬 또 다른 반짝 여름장수 아이스깨끼 아이스크림 장사꾼이 나타났는데 역시 아이들의 간식에 1등 공신했다. 아이스깨끼는 또 다른 별칭이 있었는데 하드라는 표현을 같이 써왔다. 이 하드는 색상별 오렌지, 연두, 바닐라 맛 등 다양했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얼음으로만 만들어진 아이스깨끼였다. 지금 종류가 많아진 각양각색의 아이스크림보다는 딱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 아이스깨끼를 골랐던 추억의 감성적 시대를 살았던 것이 어쩌면 더 좋았던 것 같다. 1980년 중반 엿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끈 엿장수가 동네 골목을 누비벼 엿을 팔았던 엿장수 모습. 특히 아이스깨끼 장사는 시골 벼반. 농사에 사용됐던 비료를 담은 비닐 포장지인 이른바 비료포대를 제일 좋아했다. 대체 비료포대를 어디다 쓰려는지는 당시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겠다. 그땐 그저 비료포대가 돈 대신 아이스깨끼와 바꿔 먹을 수 있다는 소중한 존재인 것만 알고 시골 헛간에 간직해왔을 뿐. 시골에서 다용도로 쓰인 비료포대는 할머니가 고추 딸 때, 깨 담을 때, 감자를 저장할 때, 그리고 겨울에 아이들 썰매 탈 때 요긴하게 쓰인 질긴 비닐 포장지였는데 왜 아이스깨끼 아저씨는 이를 좋아했을까? 반면 엿장수 아저씨는 제일 좋아하는 게 철이다. 철사나 농경지에 사용됐던 녹슨 철골, 오그라든 자전거 휠이나 철근 등 철이면 무엇이든 싹쓸이 해갔다. 이 철들은 한 근 600지에 얼마씩 계산해 엿은 엿대로 주고 빨래비누는 빨래비누로 교환해 갈 수 있었다. 엿장수 아저씨 때문에 시골 골목길과 집 앞마당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들이 없어져 속이 시원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엿장수에게 갖다 주면 비슷한 양이라도 가위로 쳐서 잘라주는 엿가락의 양이 매번 달랐다.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엿을 받았던 추억을 소환했다.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면 길다랗게 쳐줬고 때로는 야박하게 엿을 주기도 했다. 손수레에 인절미 떡처럼 펼쳐놓은 넓고 노란 엿에 머리가 넓은 까만 평끌을 엿 위에 대고 가위로 툭 치면 엿 크기와 두께는 저절로 정해 떨어져 나온다. 이때 엿장수 아저씨에게 말만 잘하면 한 번 더 툭 쳐서 작게 튀어나온 엿가락을 덤으로 얻을 수도 있었다. 아이들의 졸음에 엿장수는 쇠로 만든 끌을 대고 가위로 쳐서 엿을 더 얹어주기도 했다. 운이 좋으면 똥비누라고 불리던 빨래비누를 받는 행운도 누렸다. 값어치는 역시 엿장수 마음이었다. 빈병의 용도는 다양했다. 일나간 남편을 기다리던 신혼세댁 시절에는 도둑이 들까봐 무서워 창가에 소주병을 세워놓기도 했다. 꿀과 들기름, 호롱불 기름을 담는 용기로 변신하기도 했다. 엿장수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 동네 방문에 슬슬 뜸을 들이다. 1990년대 초반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는 1985년 시작된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영향이 컸다. 소주병 20원, 맥주병 30원이었다. 빈 병을 들고 동네 구멍가게를 찾아 군것질거리와 바꿔먹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다 보니 엿장수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빈 용기 보증금은 이후 1994년 4,050원으로 인상됐다. 2000년대 들면서 분리수거가 일상화되고 군것질거리와 바꿔먹기엔 턱없이 적은 보증금이다 보니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때 자주 오던 옛 동네 엿장수가 아예 발걸음을 멈췄다. 또다시 빈 용기 보조금이 다시 화제가 되고 2017년부터 각각 100원과 130원으로 인상됐다. 이 당시 동네 술을 좋아하는 동네 어르신들 마당에는 술병이 한가득 쌓였다. 이 병들은 쌀가마니, 포대자루에 한 가마니, 두 가마니는 기본, 적당히 모아지만 동네 슈퍼로 가져가 다시 술을 교환해 오거나 용돈벌이도 심심찮게 생겼다. 엿 장수도 더 이상 해먹을 것이 없다 보니 공연을 하며 엿을 팔자는 일종의 품바 공연이 한때 성행했다. 이제는 동네 작은 행사나 벚꽃 축제 등에서만 간간히 품바 타령을 하며 엿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축제거리에 자리 잡고 거지복장과 볼에 연지곤지를 찍은 볼성 사나운 웃긴 품바들이 품바 쇼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을 끌어모은 뒤 2,000원씩 던져주면 대신 엿 한 봉지를 제공했다. 맛은 손수레 끌며 비료포대와 바꿔먹던 그 엿맛과는 달랐다. 당시 짤가닥 마이너스 짤가닥 치는 엿장수의 가위는 자르는 그 가위가 아닌 집안에 있던 배가 고픈 아이들을 불러낸 정겨운 가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짤가닥 마이너스 짤가닥 가위치는 그 당시 동네에 울렸던 구수한 소리는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콤한 엿으로 위로해준 가위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땐 그랬다. 발등에 까만 때가 꼈던 검정 고무신.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과 1965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에는 검정 고무신에 얽힌 추억 하나씩은 간직하고 있다. 어린 시절 활짝 핀 노란 개나리 꽃을 예쁘게 그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싶어 초등학교의 국민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부모님 몰래 신발을 바꿔 신고 다닌 적도 많았다. 이에 센스가 좀 있는 또래 친구들은 아무 무늬가 없는 밋밋한 검정 고무신에 연꽃, 모란동백, 불두와, 페랭이꽃, 동자꽃 등을 예쁘게 그려 신고 다닌 적이 많았다. 이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지인들이 많아지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 팔았던 추억도 제법 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부자였던 어린 시절에는 검정 고무신과 믹스매치했던 보자기에 공책과 학용품을 싼 이른바 책보를 어깨에 크로스로 맨 모습으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때 그 시절. 다들 가난하면서도 소박한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마냥 즐거워했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가끔 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 오후 2시 집에 돌아올 때 검정 고무신과 땀이 번지면서 발등에 유자 형태로 까만 때가 낀 모습이 저절로 그려진다. 이럴 때면 처마 밑에 아껴뒀던 다른 검정 고무신을 갈아 신고 아버지가 새벽에 풀밭에 메어놓은 소 풀 먹이기를 하러 갔고 겨울이면 외양간에 소 여물을 주기 위해 쇠죽 수기 등을 매일 같이 했다. 또 아버지의 지게를 지고 들풀을 뜯어 두 다발을 메고 검정 고무신을 질질 끌면서 해질 무렵에 돌아온 추억도 새록새록하다. 부산 동구 초량동 고무신 대표 기업으로 성장한 국제화학 신발 제조 작업장의 1965년 모습, 이후 1980년대 해체됐다. 이렇게 학교와 가사일을 병행할 경우 발 뒤꿈치가 까져 아팠고 여름날 맨발로 신고 일하다 보면 발등에 새까맣게 때가 껴서 동네 여자친구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했다. 물이 들어가면 미끈거려 걷기 불편했고 자갈밭을 걸으면 쿠션이 전혀 없어 아프고 통증이 심했다. 좋은 점도 있었다. 어릴 적 개울가에서 검정 고무신은 어망이자 어항이었는데 신발 속에 물을 넣고 냇가에 잡은 작은 송사리 1-2마리를 담아 보관하기도 했고 이를 이용해 잡기도 했다. 혹여 물고기가 죽을까봐 검정 고무신에 담아 동네 골목을 맨발로 집까지 걸어오곤 했다. 물이 흐르는 개울을 건널 때 가끔 신발이 훌렁 벗겨져 떠내려간 신발을 잡느라고 애를 먹이기도 했지만 젊은 꽃다운 아기씨들에게는 강력한 무기로도 변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울 때 고무신 거꾸로 신었냐? 는 말과 함께 고무신 한쪽을 벗어 따귀를 날릴 때 가장 후련했다.
더 좋았던 기억은 겨울철 동네 골목 빙판길의 검정 고무신은 그야말로 최고의 썰매이자 스키였다. 당시 지푸라기를 넣어 쿠션을 만든 비료포대 썰매가 검정 고무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3-3-5 검정 고무신 비료포대를 가져와 동네 골목에 빙판을 만들어 미끄럼을 즐겼던 추억이 아련하다. 이를 공감이라도 하듯 이달 19일 60-70년대 검정 고무신 생활상을 그린 추억의 검정 고무신이 극장판 영화로 개봉했다. 이 영화는 지금과 다른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지난 추억을 되살리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한 우물의 등장은 요즘 찾아볼 수 없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였다. 이에 검정 고무신과 주름 잡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함께 첫 등장한 신발이 운동화였다. 이 작품 속 할머니가 운동화를 사줬다고 애지중지하는 기영이의 모습은 고급 신발이었던 고무신이 대중적인 신발이었다는 의미를 상징했다. 이는 소시민의 상징이자 누구나 신고 다녔던 고무신은 정겨운 느낌과 운동화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때를 떠올리게 만들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와 이를 겪지 못한 자녀 세대들 사이에서 공감을 이끌어냈다. 사실은 가마솥도 같이 등장하고 있지만 요즘도 흔하다 보니 이 내용은 담지 않았다. 1970년 초반에 운동화가 많이 보급되면서 점차 고무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1년에 검정 고무신 2켤레면 충분했던 당시의 소박한 삶은 요즘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배부름이었다. 그땐 그랬다.